여성이 보는 여성의 이야기 자매의 고치 방송 시스터우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이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효진입니다. 오늘은 겨울왕국 2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전에 근황을 좀 들어볼까요? 오늘은 사실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제가 깨어났습니다. 메일 때문에 깼는데 메일이 뭐였냐면 헤이메이트 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2019년 최고의 팟캐스트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또 알아봤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우리한테 어떤 일이 생겼나? 알아봤더니 애플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 자기들의 아마 뭐 내부 기준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이 계속 바뀐다고 해요. 왜냐면은 어떤 특별한 기준이 뭐 예를 들어 조회수라든지 뭐 노출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하면 그걸 알고 1위가 되려고 어떤 마케팅을 하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팟캐스트 시장이 그쵸. 엄청 크니까 그래서 그 기준은 매번 바뀐다고 하는데 뭐 여하튼 그 기준에서 한국에서 또 수십만 개 팟캐스트가 있을 텐데 최고의 팟캐스트를 25개 뽑았고요. 신규 팟캐스트를 또 25개를 뽑았습니다. 최고의 신규 팟캐스트. 그렇죠. 그쵸? 저희는 최고의 신규 팟캐스트 부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와, 약간 그런 거잖아요. 왜 배우들 데뷔했을 때 신인상 평생 한 번밖에 못 받잖아요. 우리 신인상이지 이번에. 그러니까 이거 진짜 평생 한 번인데 받았다 우리가. 그렇죠. 작년 연말엔 저희가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만 공개되고 있었으니까 팟캐스트에 공개되기 시작한 건 봄부터인데 저희가 사실 신인상을 받은 셈이죠. 여러분들의 많은 축하와 응원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덕분입니다. 맞아요. 지금 많이 들어주셔서. 그렇죠. 좀 멋있는 걸 준비해둘 걸. 근데 저희가 또 바빠가지고 그걸만 알고만 어리둥절한 채로 지금 직전에 확인을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2019년 최고의 신규 팟캐스트 25개 안에 들어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연말 선물이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심지어 아이튠즈 애들이 좀 대단한 게 그렇게 써놨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연말 선물 뭐 이렇게 써놨어. 내일에. 당당하다.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선물을 줬다 이거지. 그걸로 퉁치려고 해.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그 내부에서 마케팅 툴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홍보를 더 많이 해준다고는 하는데 뭐 저희는 일단 저희 이제 계정 같은데 알려드리고 더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서 다음에는 신규 말고 최고 팟캐스트 25개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걸 위해 좀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언리미티드 에디션에서 판매했던 책 있잖아요. 여자들은 같이 미래로 간다가 지금 입고된 서점이 있어요. 네, 저희 현장에서도 이후에 판매를 하는지를 계속 좀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확정이 안 됐었고 이제 남은 분량을 판매를 하는데요. 독립서점 유어마인드하고 현재 인덱스 입고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틸북스에도 입고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총 3군데 입고되어 있고 혹시 입고 요청을 원하시는 독립서점이 있거나 하면은 저희 공식 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어마인드는 온라인 샵도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니까 서울에 계시지 않은 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공지사항 시작하겠습니다. 자매의 고치 방송 시스터우드는 아이튠즈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셀럽맥과 함께한 시즌1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 독점 공개로 네이버에서 시스터우드를 검색해서 들어주세요. 광고 문의는 헤이메이트 공식 메일인 헤이메이트 매거진 @gmail.com으로 받고 있습니다. 어떤 광고에도 열려 있으니 많은 문의를 부탁합니다. 헤이메이트의 인스타그램, 트위터 계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계정 팔로우도 잊지 마세요. 자매들의 응원과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제가 공지사항을 읽는 걸 보면서 오늘의 작품을 소개하기 전에 좀 하고 싶은 말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사실 저희가 어떤 광고에도 열려있으니 많은 문의를 부탁드린다고 한지 한 3개월 됐을까요? 그쵸. 3, 4개월 됐을 텐데 광고와 관련해서는 단 한 번의 문의도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광고를 내주세요라는 연락은 사실 잘 오지 않았는데 뭐 이벤트 요청이라던가 출연 요청 이런 것들은 좀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광고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사실상 또 수익 얘기를 연말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하여튼 근데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희가 아까 신규 팟캐스트를 보면서도 좀 느낀 건데요. 신규 팟캐스트를 보면 지금 최고의 신규 팟캐스트에 오른 25개의 이제 팟캐스트들이 대부분 라디오인 경우들도 있고요. 맞아요. 아니면 방송국이나 기업 같은 데서 내는 팟캐스트들이 존재하잖아요. 반드시 라디오로 안 내더라도 그런 후원 아래에서 제작되는 팟캐스트들이 대부분인데 저희하고 또 이제 몇 안 되는 한 두세 개 정도만 더 뭐
자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제작하는 콘텐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다르겠다. 그리고 사실상 또 저희가 저희를 자화자찬하자면 어떤 큰 기업이나 미디어나 뭐 이런 지원들이 없이 저희의 힘으로 해왔는데 좀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사실 좀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죠. 맞아요. 뭐 그런 과정들에 좀 더 힘이 되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는 언제나 연락을 기다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작품 소개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작품은 겨울왕국 2입니다. 바로 2014년 개봉한 겨울왕국의 후속작이고요. 그래서 그거 봤어요. 뉴스에서 인터뷰했는데 유튜브 채널이었나? 거기서 봤는데 지금 10살인 어린이가 5살에 본 이후로 계속 기다렸다고 인생의 절반을 겨울왕국을 기다리면서 살아온 거예요. 너무 귀엽고 너무 좀 사랑스러운데? 그렇죠. 네. 어쨌든 그 2014년 개봉작의 후속작이고요. 이번에는 아렌델 왕국에서 안나 그리고 올라프, 스벤, 크리스토프와 평화롭게 살고 있던 엘사가 어느 날부터인가 의문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너무 잘한다. 지금 소름. 그리고 엘사가 이 목소리를 따라갔던 밤 이후에 갑자기 아렌델 왕국이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엘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또 아렌델 왕국을 구하기 위해서 모험을 떠납니다. 정말 놀랍네요. 저는 2013년에 봤어요. 해외에 있을 때 봐가지고 네, 해외 개봉 2013년 겨울에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6년 딱 꽉 채워서 6년이 된 건가 그쵸.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6년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 뒤에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 6년 동안의 변화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너무 놀라워요. 지금 진짜 많이 봤더라고요. 그쵸. 지금 개봉한 지 오늘 저희가 녹음하는 날 시점으로 12일이 됐어요. 그런데 거의 900만 명이 됐더라고요. 오늘 지나면 900만 명이 될 것 같다. 그쵸. 진짜로. 그쵸? 이번 주말 지나면 그리고 1000만이 되겠죠? 그쵸. 1000만 애니메이션 대단합니다. 디즈니를 사랑한 나라예요. 그러니까요. 특별히 감사해서 내한도 했잖아. 그쵸. 네.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스크린 점유율이 88%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높긴 높네요. 네. 초반에 80%라고 들었는데 더 올랐네요. 맞아요. 그 보니까 상영관도 1만 개 넘었다고 하고 또 이것도 처음에 8,000, 9,000 이랬는데 8,800개 이랬는데 또 올랐다는 그쵸, 얘기예요. 그쵸. 네. 많이 보니까 네. 다 깔아놨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뉴스 찾아보니까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데서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할리우드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는 사안이라고 해요. 지금 이 이야기가. 왜냐하면 사실 미국 같은 데는 이렇게 전면적으로 깔지는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스크린 점유율을 이런 식으로까지는 뭐 예를 들어 뭐 한 10개관이 있으면 뭐 절대로 5개를 안 넘긴다든지 지금은 그러면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8개에서 9개 걸려 있는 그쵸, 거잖아요. 지금은. 맞아요. 저희 한국에서는. 근데 다른 나라는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점유를 한 것 때문에 사실 지금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디즈니가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또 고소의 나라 미국에서 얼마나 관심이 많겠습니까? 귀추를 주목하고 있겠죠. 네, 그래서 또. 주목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이렇게 잘 된 건 아니고 북미 개봉했을 때도 개봉 이후에 10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너무 대단해요.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사실 좀 독점금지법이랑 이제 스크린 점유율 문제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번에 지금 블랙머니 한국 영화가 이제 디즈니랑 이 겨울왕국이랑 겹치면서 정재원 감독이 뭐 인터뷰도 하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는 저는 생각하는데요. 동시에 이런 질문도 같이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한국 영화가 독점할 때는 이랬었냐는 거죠. 맞아요. 지금 이게 전체 관람가인 영화에 좀 이를테면은 민족주의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국가적인 어떤 이슈, 국수주의 같은 것도 좀 포함이 된 이슈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 좀 들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의 경우에는 그냥 말로 진짜 좀 덜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기생충 같은 영화가 엄청 많이 관을 가져갔을 때는 뭐 최대한 뭐 몇 개 넘기지 말자라는 얘기들을 뭐 나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가 디즈니가 독점해 버리니까 야야야 미국 놈들이야 고소해. 약간 이런 분위기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뭐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당연히 첫 번째 키워드는 엘사입니다.
겨울왕국 1편은 이제 엘사가 자신의 힘을 이게 뭐지? 이러다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쵸. 이야기였고 이번에는 이제 그 힘으로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죠. 사실 엘사는 정말 좀 대단한 캐릭터이기는 한 게 엘사가 그렇게 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예, 그래서 엘사가 좀 초유의 캐릭터?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냥 단순히 공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1편에서부터 왕이 되는 맞아요. 상황에서 시작을 하고 작품이. 그래서 게다가 마법을 가지고 있고 그 마법을 가지고 이제 좀 다크한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나가 사실 주인공인 건 아시죠? 네, 크레딧도 먼저 올라갑니다. 정말요? 네, 안나가 주인공이에요. 어. 원래 겨울왕국은 안나 이야기입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모두 엘사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모두 엘사를 좋아하고 모두 엘사에게 매혹되죠. 그게 좀 놀랍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왜 항상 작품 보기 전에 정보를 가지고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노 정보로 갑니다. 노 정보가 뭐야? 정보 무 상태. 정말 인투 디 언노운. 그래서 저는 왜 1편에서 레리꼬가 너무너무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어떤 노래가 레리꼬를 이을까 이랬는데 인투 디 언노운이 나오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 두 노래의 내용이나 이런 것을 비교를 해보면은 엘사의 서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제가 앞에 얘기했죠. 레리꼬는 뭔가 자기 자신의 힘을 인정하기 전에 날 그대로 둬라. 나는 그냥 여기에 그대로 있겠다. 이런 느낌이면 인투 디 언노는 사실 너무 감동적인 얘기잖아요. 모르는 것에 자신을 던진다는 얘기고 첫 편이랑 완전 다른 태도가 되게 달라지는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노래는 사실 인투 디 언노운이 좀 먼저 공개가 됐었죠. 이중가가 먼저 뭐 스코어 몇 개가 공개됐었던 걸로 아는데 맞아요. 저는 노래는 일부러 안 들었거든요. 제목은 알았는데 근데 레디꼬만큼의 감흥이 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스코어로서는 저는 감흥은 좀 덜했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사실 계속 뭐 논란이 있더라고요. 논란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러니까 좀 다른 의견들. 호불호. 다 논란으로 만들어. 아유 한국 언론이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전체적 스코어들의 어떤 조화로움 같은 것은 뭐 이 편이 좋다라는 얘기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레디콘 또 워낙 강렬한 곡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건 새로운 거고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저는 겨울왕국 1의 스코어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렇고 노래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노래는 익숙한 거지. 뭐 레디꼬만이 아니라 뭐 그 사랑은 오픈도 이거 있잖아요. 그쵸. 사랑은 열린 문 이런 것들을 딱 너무 많이 들었기 그쵸. 때문에 그거랑 눈사람 같이 만들지 않을래? 우리 눈사람 만들래 이걸 이렇게 하면은 내 마음속에 그래서 중간에 그 스코어가 잠깐 나오잖아요. 맞아요. 잠깐 나올 때 막 난 혼자 향수에 젖는 눈물. 거야.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들도 있을 텐데 이제 또 익숙해지겠죠. 왜냐하면 온갖 곳에서 틀 테니까요. 근데 약간 레리꼬는 들었을 때 이거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타이틀이다. 타이틀이다. 이것이다. 그런 게 있는데 인투 디 언노운 저는 가사는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그 장면의 연출 같은 거랑 붙어서 너무 더 감흥이 있는데 사실 문제가 있죠. 따라 부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진짜 어려운 노래예요. 그래서 네. 한국에서는 태연 씨가 커버한 곡이 그쵸. 앨범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원곡을 그러니까 더빙 버전을 부른 거는 박해나 배우인데 사실 어려운 노래죠, 굉장히. 그래서 좀 그리고 또 한국인들 후킹을 좋아하는데 그쵸. 후킹이 없어. 레리꼬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게 없다고요. 인투 디 언노운 이거밖에 없어.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죠. 맞아요. 저희가 원래 스코어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닌데 여기까지 왔는데요. 네. 어쨌거나 인투 디 언노운으로 이제 대표되는 이 겨울왕국 2에서의 엘사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렌델의 여왕으로서 자기가 여기에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 같은 것을 풀기 위해서 직면하려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높은 파도에 계속 부딪히는 장면이 나오고 전 그 부분 볼 때 되게 좀 찡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정말 연출을 잘했죠. 그 부분 하나만을 보기 위해서 저는 티켓값이 아깝지 않을 장면이라고는 생각해요. 맞아요. 뭐 그 이후에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적어도 그 장면 자체 그러니까 신발과 자기한테 되게 거추장스러운 옷 같은 걸 벗어 던지고 계속 도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동도 있고 이번 편에서 주의 있게 보면 재미있으실 것은 물을 연출한 방식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올라프가 물은 기억을 가지고 있대 막 이러면서 뭐 온갖 상식을 얘기하잖아요. 그때 사실 저는 이렇게 저희는 보통
적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걸 해야 되니까 네. 적었어요. 적으면서 이제 비웃으려고 적은 거야. 저도 난 비웃으려고 물은 알고 있다 이런 건가? 막 이러면서 물은 생명이다 이런 건가? 근데 진짜로 물은 기억에 있다가 핵심인 거야. 그래서 조롱하려고 했는데 이걸 핵심으로? 이러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들긴 했는데요. 그래서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 물이 그 엘사가 사실 얼음의 여왕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만났을 때 그 어떤 연출한 방식 그리고 이제 사실 애니메이션 기법이 어디까지 갔나를 진짜로 직면해서 보여줄 수 있는 유형의 맞아요.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큰 관에서 이 작품을 봤으면 이 장면 하나 때문이라도 굉장히 좋은 사운드만이 아니라 좋은 화면이 있는 관에서 봤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이맥스 같은 걸로 봤으면 그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맥스로 찍진 않았죠. 이걸 음. 만들진 않았죠. 근데 그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 장면 때문이라도 좀 최대한 큰 관에서 보면 이제 그 장면이 주는 감흥 같은 것이 좀 더 크지 않겠나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연출 얘기하셨는데 확실히 전편보다 그래픽이 정말 좋아졌고 그 정교해진 그래픽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출된 장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파도 장면도 그런데 그 외에 물 안에서 말이 나오는데 말 갈기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물이었다가 얼음으로 변하는 그쵸. 그 씬도 너무 멋있죠. 그래서 이 작품 보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말 갖고 싶다. 나도 필요한 것은 말이다.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길들이는 장면이 또 굉장하죠. 그 연출이 정말 대단하고 그 물 안에서 이제 기억을 표현하는 장면들도 그렇고 어떤 기술력을 보는 것이 저는 사실 애니메이션이 애니메이션으로서 기술력을 보는 게 의미가 있다는 판단이 이번에 드는 게 저번에 라이온킹을 봤을 때 실사화를 한다고 할 때 저는 사실 그 실사화라는 게 애니메이션을 실사처럼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진짜 실사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는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그쵸. 얘기들을 한 거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징그러운 부분들이 있다라거나 언캐니 밸리다. 그쵸. 언캐니 밸리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막 이를테면은 그런 걸 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이상한 부분이라든지 좀 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맞아요. 묘사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언캐니 밸리가 되는 건데 그런 것보다는 디즈니도 그렇고 애니메이션 기술력을 보여줄 때 애니메이션 안에서 애니메이션이라는 어떤 표현의 방식 안에서 그 기법들을 보여주는 일이 맞는 것 같고 그것들을 좀 해낸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그 엘사가 되게 파도를 뛰어넘어서 아토알란에 도착을 하잖아요. 이제 거기서 비밀과 마주하게 됐는데 어떠셨어요? 아토알라는 이제 북유럽 국가로 세팅이 된 것 같아요. 지도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확장을 시킬 때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북유럽이 이제 설정상 당연히 물과 얼음에 가까운 네. 곳으로 보낸 맞아요. 거잖아요. 엘사를. 그러니까 그러한 설정들은 뭐 디즈니가 당연히 잘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보면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전 진짜 보고 나와서 이나님한테 보니까 이거 기후변화 시대에 나온 그런 메시지를 던진 작품인가? 그래서 기후변화 애니메이션이라고 저도 딱 바로 그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표현함에 있어서 좋았던 부분도 있고 나빴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이야기가 복잡하달까?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이 얘기도 해야 되겠고 저 얘기도 해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좀 너무 갈래가 많아졌다는 느낌? 네, 산만하다는 말씀들을 조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산만하다는 거에는 약간 동의는 하고요. 거기에 좀 더해지는 것은 좀 다크해졌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좀 어두워진 것 자체는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노래를 부르면서 자장가를 부르면서 자장가에는 왜 항상 경고의 이야기가 들어갈까? 이런 말을 할 때 문득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전에 되게 좋은 글이라고 소개됐던 글 중에 동화는 왜 조금씩 슬퍼야 되는가라는 말을 했던 글이 있는데 맞아요. 그 글이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글 중에 하나인데 세상의 진실이라는 것을 직면하려고 할 때 그것은 절대로 아름답고 뭐 기쁘고 행복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분명히 슬프고 무서운 지점들 그리고 직면하고 싶지 않은 어떤 나쁜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면을 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싶었다면 당연히 좀 어두워져야 되는 게 저는 맞고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금 어느 정도는 아토알란 그러니까 노덜드라 족이죠. 좀 대상화된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자연을 대표하는 민족이 된 맞아요. 거잖아요. 그리고 자연을 대표하는 것이 또 어머니 자연인 거죠. 그쵸. 굉장히 보편적 서사 안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아렌델은 그 나중에 밝혀지지만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스포입니다. 다 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면 900만인데. 보고 듣지다. 그래서 이 그 할아버지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 거잖아요. 맞아요. 할아버지가 일종의 정복 같은 걸 하려고 한 거죠. 믿지 않아가지고 그랬다가 이제 두 종족이 어떤 싸움을 하게 돼서 거기가 이제 저주 같은 것이 걸린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그런 아렌델은 사실은 보기엔 그렇지 않지만 사실은 정복자인 거죠. 그쵸. 피정복자가 아니라. 그리고 그 노덜드라는 피정복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사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물론 그럴 시간이 없었겠지만 노덜드라족을 조금 그냥 자연을 대표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너무 단순화시킨 지점들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맞아요. 뭐 외양도 마찬가지고요. 뭐 외양은 다양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라고도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북유럽 민족들의 외양을 따라간 지점들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좀 덜 실제로 현대화되지 않았지만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네. 조금 어느 정도는 조금 원시화시킨 지점들이 있지 않나 맞아요. 하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엘사가 아토알런으로 가기 전에 안나랑 나누는 대화 속에서 이제 원래 그 엘사와 안나의 엄마가 아빠를 구해서 그 선한 행동이 이어져서 이 둘이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번 편의 핵심 메시지였던 것 같고, 그 부분이 되게 좀 뭉클하더라고요, 듣는데. 그래서 엘사랑 안나가 때문에 이제 다시 쉽게 말하면은 역사 같은 것이 바로잡아지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다 새롭게 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산만한 줄기 중에 하나이고 사실 그쵸. 어떤 핵심 줄기일 텐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정복자 피정복자 얘기를 했지만 그거를 되돌리긴 하죠. 근데 되돌리는데 정복자는 사실 가부장제의 논리 아닙니까? 맞아요. 할아버지가 있는 가부장제의 논리고, 그것을 엘사가 뒤집는 거예요. 엘사는 여성이죠. 게다가 마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녀가 뒤집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서사 자체는 저는 의미가 굉장히 있고 새로운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노덜드라한테 미안하다고 했냐고요. 그래, 사과를 좀 제대로 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그 와중에 아렌델은 또 다 구한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돌리고 상처 없이 돌렸어요. 어떤 마법의 힘과 사랑의 힘으로. 좋아, 오케이. 근데 미안하다고 했냐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마음이 저는 계속 드는 거예요. 그쵸. 되게 자연스럽게, 난 원래 여기 사람이니까 이러면서 가서 갑자기 집에. 그러니까 나는 노덜드라니까. 난 노덜드라이니까. 사실상 노덜드라인인 건 맞죠. 피가 반만 섞인 거니까. 네. 근데 난 노덜드라인이었지. 그렇게 되는 게 맞냐는 그러니까. 이야기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러한 지점들? 이 조금 미국에서 만들어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쵸. 저는 사실 미국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 조금 부끄럽지 않나,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결국 미국에서 만들어서 그렇다. 미안한 거야 자기들도. 그쵸. 그런 지점들도 미안하고, 기후변화도 지금 뭐 댐 지어가지고 그쵸. 뭐 해서 다 막는 거 다 아닌 것 같고, 이걸 좀 되돌려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 본연의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는 안 하는 거야. 근데 뭐 재활용품이 겁니 나오는데. 그건 어쩔 수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네. 그쵸. 네. 그러면 그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키워드 안나입니다. 네. 네. 이번 편에서는 뭐 당연히 전편에서도 그랬지만 이번에야말로 정말 시스터후드다.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구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아까 핵심 메시지를 그 효진님은 그러니까 선한 행동이 사랑으로 낳은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겨울왕국의 핵심 메시지는 사실은 안나거든요. 그러니까 1편에서도 그랬고 전 2편에서도 그랬습니다. 마법을 갖지 않은, 그러니까 마법이라는 힘을 갖지 않은 여성, 사실 평범하진 않아요. 평범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쵸. 왕족이기 이미 때문에. 왕족이야. 네. 근데 그렇지만, 그러니까 마법을 가지지 않은, 그러니까 마법이라는 것은 디즈니라는 세계 안에서 절대 어떤 법칙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없는 사람은 사실 평범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한 인간의 의지가 무엇을 만드는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핵심이고, 이 이야기를 계속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 사실 제일 좋았던 노래이기도 하고, 저는 이 노래가 계속 제가 앞으로도 많이 듣게 될 노래일 것 같은데, Just Do the Right Thing을 부르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그 순간에는 이 노래를 부르는 순간에 안나는 처음에는 사실 막 언니를 막 말리고 우리가 모든 걸 같이 해야 된다고 하고 약간 짜증나게 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왜냐면 사실 엘사 입장에서는 안나가 같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왜 얘를 데려가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걸 같이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얘를 구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 때문에. 이제 그러한 상황들 속에 막 있다가 결국 혼자 간 이제 엘사가 그 파도를 쫓고 간 엘사가 진짜 진실에 직면한 다음 얼어붙어 버리죠. 1편의 안나처럼 얼어붙어 버리고 게다가 올라프도 그 마법의 힘이 사라져가지고 그 눈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안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처음엔 막 울죠. 우는데 슬프니까 언니가 죽었다는 걸 예감하는 거죠. 올라프를 통해서. 게다가 크리스토프랑도 떨어졌고 자기는 혼자 있어요.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사실 이건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다음에 해야 할 올바른 일을 하는 거죠. 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이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보여주는 일이 디즈니가 저는 겨울왕국을 통해서 보여준 제일 가치 있는 어떤 특히 소녀들에게 인간 소녀들에게예요. 마법 쓰시는 소녀가 있다면 엘사를 통해서 그쵸. 하셔도 되는데요. 예. 인간 소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메시지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엘사가 얼어버리면서 그 메시지 같은 것을 보내잖아요. 안나한테. 그래서 그거를 바로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바로 파악한 다음에 정말 댐을 무너뜨리려고 거인들을 유인하잖아요. 혼자서. 혼자 힘으로 그걸 막 유인하고 용기 있게 이제 나아가고 그 안에서 지금 뭐 잘못된 선택을 했었거나 과거에 어떻게든 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진실을 전해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 좀 숨겨져 있지만 이 드라마, 이 겨울왕국이라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안나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모두 엘사를 사랑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안나도 사랑합니다. 근데 저는 좀 약간 의아했던 게 크리스토프랑 러브라인이 처음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되게 강조돼서 그러니까 크리스토프가 너무 사랑하는데 안나를 첫 편에서 저 정도는 아니지 않았나? 제가 지금 느낀 게 그건데 네. 전 초반에 약간 어색한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귄다고 생각 안 했어. 저도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키스를 하긴 했더라고 마지막에. 그쵸. 근데 뭐 키스 정도 할 수 있지 저도 않아? 그렇게 기뻐서. 기쁨에. 그래서 왜 저렇게 갑자기 거의 뭐 진짜로 약간 죽고 못 사는 그런 느낌으로 돼가지고 크리스토퍼한테 아마 서사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다음 키워드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 다음 키워드는 디즈니의 여성들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알라딘 그 실사편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은 예전에는 디즈니 작품에 나오는 여성들이 그냥 남성 주인공들의 파트너로 등장하거나 뭐 어떤 좀 부차적인 역할을 맡았다면은 최근에는 약간 세대 교체처럼 남성이 왕이었던 시대가 지나서 이제 여성이 왕위를 차지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속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즈니의 많은 공주 이야기들, 그러니까 신데렐라라든지 백설공주라든지 뭐 잠자는 숲속의 공주라든지 모든 공주 이야기들이 그냥 공주에 머물렀다면 그들이 주인공이라고 하더라도 왕자랑 결혼을 해서 신분 상승하든지 아니면은 왕자로 인해서 생명을 다시 얻고 공주의 위치로 가는 이야기였다면 지금은 그러니까 겨울왕국이 그러니까 2013년 4년에 보여준 이야기일 텐데 스스로 왕이 되고 그다음에 뭐 내용상에서도 그냥 원래 그냥 자연스럽게 왕이 되잖아요. 엘사 같은 경우는 1편에서는 그냥 왕이 되는 거죠.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뭐 그러한 과정들로 그 왕으로서의 권위를 부여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마법에 대한 권위도 자신들이 받고 그럼에도 악역을 하지 않고 여성들이 싸우지 않는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죠. 맞아요. 그 감독이 실제로 그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여성이 한 작품에 나올 때 그 여성들이 서로 싸우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 이야기가 되게 많았는데 자기들은 그런 걸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2013년, 14년 그러니까 겨울왕국 1이 나왔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정말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얘기해야 될 거는 그걸 텐데요. 과연 겨울왕국 2가 2019년의 새로운 이야기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의상 얘기부터 하고 싶은데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이제 엘사의 의상에 대한 건데
저는 그게 뭐 아름다운 드레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픽 효과를 잘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날리는 모습 같은 게 너무 아름답게 연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설정을 한 것 같기는 한데 모험을 하는데 저런 옷을 입을 수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보면서. 너무 거추장스럽고 어디 걸려서 찢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디즈니 입장에서는 치마 안에 레깅스를 입힌 게 변한 거죠. 뭐라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걸 그리고 되게 많이 강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지를 입었다는 거예요. 바지를 입은 일이 디즈니에선 되게 큰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본인들은 이제 칭찬하라고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바지를 입혔다. 지금 만약에 우리 그 친구들이 옷을 입고자 한다면 이런 디즈니 코스튬을 하고 싶어요. 엘사가 되고 싶어요. 그럼 레깅스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변화냐는 거죠. 그쵸. 디즈니 입장에서 변화라는 거는 이제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겨울왕국이 처음 나왔던 때를 생각해요. 그러면은 시스터우드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여성이 연대하고 남자에 의해서 구원받지 않고 심지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했던 왕자의 캐릭터가 악역이 되고, 그쵸. 뭐 이러한 유형의 서사들이 변화였었던 거예요. 당시의 디즈니로서는 사실 파격이었고 그랬는데 첫 개봉으로는 6년이 흘렀고 한국 개봉으로도 5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 시점에서 이것을 변화라고 말을 하는 게 레깅스를 입혔다가 변화라고 말을 하는 일이 디즈니의 변화이지 세상의 변화는 아니라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속도로서는 전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 2010 몇 년이죠? 3년, 4년이요. 2014년에 봤을 때는 물론 그때도 아쉬운 점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때는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디즈니에서 이런 걸 만들었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전 사실 이번 편 같은 경우는 재미가 없는 건 아니었는데 너무 감흥이 없는 거죠. 이걸 봤을 때. 좋은 부분들 있지만. 그렇죠. 그럼 뭐 엘사가 끊임없이 자신을 던지는 부분이라든지 제가 감흥을 받든지 안나가 다시 그쵸. 일어서는 부분들 다 감동적일 수는 있는데 저는 그 장면에서는 그 신발 벗고 물에 뛰어드는 장면에서는 그 이후에는 물론 매혹됐지만 그 변신하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돼? 이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저는. 사실 그 모티브가 된 건 웨딩드레스라고밖에 말할 수 없지 맞아요. 않나요? 저는 너무 웨딩드레스 같다고 생각을 어깨 했거든요. 드러내는 디자인과 그 어떤 색깔과 그 모든 맞아요. 것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내면과 직면해야 하냐는 거죠. 왜 그렇게 모험을 위해서 변신하는 순간에조차 아름다워야 하는지.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되게 세상의 기준 안에서 여성에게 주어진 방식의 아름다움이잖아요. 그래서 풀메이크업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죠. 잘 때도 풀메하고 있죠. 그쵸. 엘사 초반에. 예. 눈두덩이가 너무 보라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 엘사를 좋아한다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이 과연 강한 여성을 향한 동경인가, 아름다운 여성을 향한 동경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질문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또 어린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작품이고 거기에 나오는 모습을 되게 모방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파란색이랑 보라색 얘기를 하면서 색깔을 부여를 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분홍색 일색이던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 특히 일색이던 여성들의 어떤 의상이나 이런 것에 좀 색깔을 바꿔준 뭐 장점, 그러니까 잘한 일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오늘 제가 그 마트에 갔었어요. 마트에 가서 이 코스튬 있는 거를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드레스에 하지만 안에 하늘색 레깅스가 있는 코스튬들도 있고 그리고 옷 갈아입히는 인형들도 있고 이래요. 근데 일단 옷을 갈아입히는 인형을 만들게 하면 되는가?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 핵심이 되는 맞아요. 그 코스튬 옷 바꿔 입기를 핵심으로 삼는 캐릭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지금 시대에 의미가 있나 하나 물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옷 색깔을 뭐 파란색 이런 걸로 새롭게 부여했다. 보라색 이제 좀 새로운 색들이다라고 말은 하는데 분홍색 스카프 같은 거 안에 엘사 그림이 있다. 전 또 그걸 보면서 과연 색깔을 바꾸기에 성공을 했는가? 이런 생각도 약간 들었어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디즈니의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작품에 여성 연출이 함께 했습니다. 그쵸. 제니퍼 리라는 여성 연출가고 지금 디즈니 CCO예요. 그런데 이게 첫 장편 애니메이션 여성 연출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놀란 것은 그러니까 디즈니의 속도라는 것이 이런 식이라는 거죠. 장편 연출하는 거 칭찬해요. 여성이 했어요. 게다가 여성이 CCO야. 게다가 워킹맘에 뭐
앞서 나간 일들을 많이 하신 훌륭하신 분입니다. 와, 그런데 이제 하했다는 거예요. 그쵸. 다른 그 프로덕션들은 옛날에 했죠. 옛날까지는 아니지만 이전에 했다는 거죠. 디즈니가 사실 이런 데에서 있어서는 속도가 가장 느린데 디즈니가 조금 나간 거를 다른 데에서 앞서 나간 것에 비해서 너무 크게 칭찬하고 있지 않나?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컬러 같은 것도 너무 좀 애써서 칭찬할 지점을 찾아서 해주는 거 아닌가? 너무 의미 부여를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저도 디즈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건 저 또한 디즈니의 뇌가 절여져 있었던 상태로 살았던 어린 시절을 보냈고 전 사실 겨울왕국은 또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첫 편을.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디즈니라는 것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러니까 디즈니가 우리에게 준 것들이 있잖아요. 좋은 것들이. 맞아요. 물론 나쁜 것들도 엄청 많지만요.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디즈니의 어떤 행보나 디즈니의 선택에 너무 심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전 최근에 좀 들었어요. 맞아요. 그 점에서 저는 여기서 크리스토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너무 비중이 크고요. 솔로곡이 나오잖아요. 2번 나오지 않아요? 아니요. 솔로곡은 솔로는 한 곡이 네네, 맞죠? 한 곡인데 안나랑 같이 부르는 곡이 한 곡 더 있고 맞아요. 그렇죠? 네. 저는 정말 전편을 생각하면 이 캐릭터가 이 정도의 비중을 담당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게 하나 의문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크리스토프가 부르는 장면, 솔로곡 부르는 장면이 굉장히 옛날 뮤직비디오처럼 네, 연출이 맞아요. 돼 일부러 있어요.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사실 일부러인데 웃기려고 한 게 아니면 제가 봤을 땐 웃기려고 한 게 맞습니다. 아 정말요? 안 웃기셨던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그런 면들도 전 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80년대, 90년대 락발라드처럼 맞아요. 묘사했고, 웨스트라이프 노래인 줄 알았어요. 웨스트라이프 노래. 사실 노래도 약간 웨스트라이프 노래 같죠? 그리고 연출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재미를 주고자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좀 다크하게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면을 좀 직면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그러한 신비로운 분위기들이 좀 존재하잖아요. 노덜더라 노래들도 맞아요.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그 안에서 코미디 같은 걸 담당을 시킨 거죠. 근데 저는 올라프로 충분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게 그렇게까지 할 만한 역할도 아니고. 그리고 그게 코미디라고 확실하게 연출을 하지도 않았죠, 사실은.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실 어정쩡한 선택을 하게 된 건 것 같아요. 그거를 사실 코미디로 연출할 거였으면 훨씬 더 크리스토퍼를 우스꽝스럽게 맞아요. 만들었어야 되는데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싶진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여전히 남자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쵸.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결혼까지 할 일인지. 전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그렇게 청혼을 해? 저렇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했어? 언제? 아 물론 결혼 사랑 안 해도 할 수 있는데 아주 깊이 사랑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데 안나가 꼭 해야 되냐는 거죠. 그쵸. 그리고 저는 아까 그 이나님이 안나에 대해서 마법을 가지지 않는 여성, 인간 여성으로서 되게 할 수 있는 일들, 옳은 일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점에서 그렇다면 더더욱 안나가 결혼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의미 있는 말이네요. 그렇다면 더더욱 안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시킨 거잖아요. 인간 여성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디즈니가 처음에 겨울왕국을 만들 때도 그랬고 첫 겨울왕국이요. 그게 저는 되게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둘이 친자매 아닙니까? 그쵸. 엘사랑 안나가 친자매인 바람에 그러니까 사실은 디즈니는 절대로 포기 못하는 가치가 있죠. 가족인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다 인터뷰를 봤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그러니까 남자 같은 거로 구원받지 않는 거 좋고 남자로 인해서 새로워지지 않는 거 좋은데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 근데 그게 뭐냐면 가족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디즈니로서는 가족을 포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가족 관객이 제일 많이 보러 오거든요. 맞아요. 숫자로서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전 미국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정말 맞아요. 미국적인 가치고 벽난로 앞에 약간 모여 앉아서 이런 느낌. 아니 근데 그걸 150년 전부터 하고 있으면 어떡해. 벽난로 앞으로 시작하는 거 아시죠? 작은 아씨들이. 그 정도면 진정성이라고 인정해 줍시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가치가 사실은 미국의 가치인 거예요. 맞아요. 이거 미국의 가치가 디즈니 가치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가족은 이제 엘사랑 너무 멋진 선택을 했죠. 엘사는 아렌데레를 위해서 안나를 왕으로 만들고 맞아요. 자신은 노더드라족과 함께 아토알란 쪽에 남는 것, 그 지역에 남는 거를 택하고 사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전복이기도 하죠. 주인공으로 간주되는 여성이 왕위를 내려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궁으로 귀환하지 않는 서사를 하나 만들어낸 거죠. 멋진 이야기인데
그런데도 가족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 그쵸. 둘이 떨어졌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또 만들려고 우리에게 소중한 이 가족, 변하지 않는 가족 올라프도 있고 스벤도 있고 그런데 크리스토퍼랑 결혼을 하게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맞아. 그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결혼으로 결합되지 않은 가족 같은 걸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지? 대한가족 같은 꼴이었잖아요. 애초에, 원래는. 근데 그거를 깨버린 거죠. 그럼 못 하겠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거는 못 견디는 건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건 가족이라고 하기엔 좀 이러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올라프가 일종의 그런 거잖아요. 엘사랑 안나가 함께 만든 눈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또 다른 가족으로서 굉장히 자격 조건이 굉장히 충분한 어떤 그러니까 대한 가족으로서도 그쵸. 사실은 서로의 어떤 지점들을 담고 서로의 어떤 욕망하는 것들을 닮은 어떤 존재잖아요. 그래서 또 가장 중요한 씬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씬 스틸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크리스토퍼한테 그걸 억지로 부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면 약간 성인 남성과 성인 여성이 대한가족으로서 함께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은 아닐까요? 내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을 안 했고 우리가 또 너무 그냥 비교를 하고 가족을 만드는 것이 맞아요. 가족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서사를 보는 모든 그 뭐 어린 친구들이든 우리든 그냥 모든 관객이 이성애로 형성된 가족을 보는 것이 디즈니의 최종적 목표는 아닌가 하는 전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약간 옛날 미국 백인 중산층이 중요시하는 가치?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보수성 안에서 사실은 그 보수성 안에서의 진보를 진보라고 말하는 것을 좀 그만하자라는 맞아요. 것이 저는 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의 좋고 나쁜과는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이어지네요. 사실 이 시대에 저는 물론 엘사 안나 너무 멋있죠. 왕이 되는 거 너무 멋있는데 2019년에 우리가 왕과 왕족의 이야기 이렇게까지 계속 봐야 하는가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일단은 계속 이제부터는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주가 계속 나와서 아이들에게 계속 나쁜 영향을 미치고 공주라는 캐릭터들이 주는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라고 할 때 새로운 공주를 만들자. 우리 좀 다른 공주를 만들자. 공주를 안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주 전 세계에 지금 몇 명 정도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그러니까 현대 사회예요. 21세기에서 계속 질문해야 되는 요소예요. 저는 계속 왕족 있는 나라들은 다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런 유형의 전복과 진보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해보자는 거죠. 맞아요. 새로운 공주를 만들어보자. 아니 공주를 안 만들어보자. 착한 여왕을 만들어보자 이런 거잖아요. 그쵸, 지금 그쵸. 국민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아니 애초에 아니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닌 이야기들을 좀 상상력으로 만들어 볼 수 있으면 디즈니로서 그걸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저희는 뭐 어쩔 수 없죠. 저희가 그건 디즈니한테 뭐라고 할 거야. 뭐라고 할 수 있고 싶다. 그 정도 영향력 있고 싶다. 그런데 그렇긴 한데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개개인 콘텐츠로 본 개개인으로서는 좀 다른 이야기들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자매들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당연히 오늘의 자매들 이 작품밖에 없죠. 네. 겨울왕국 1편입니다. 정말 자매 그 자체. 자매이기만 한 작품이다. 그렇죠. 정말. 네. 그래서 보시면서 되게 재밌고 다 좋고 의미 있는 작품들이지만 오늘 저희가 길게 얘기를 한 것처럼 좀 그 안에서 문제점들을 지금 또 겨울왕국 1편을 보면 얼마나 다르게 보이겠어요. 2014년이랑은 또 달리.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다시 한번 보시면서 혹은 새롭게 보시면서 좀 많은 고민들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얘기를 아까 하려다가 엘사 보면서 하려다 까먹었는데요. 엘사가 레디꼬를 부르는 씬이 보면 사실 멋진 장면이기는 한데 굉장히 기존 여성상 안에서 되게 섹시하다고 여겨지는 그쵸.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그 장면은 사실 올라프가 조롱하기도 하는데 놀리는 거죠. 조롱까지 그쵸. 아니지만 2편에서. 2편에서 놀리기도 하는데 골반을 흔들면서 등장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는 엘사가 부끄러워하는 씬이 잠깐 나와요. 근데 과연 그것은 그러한 것을 만들었던 것에 대한 반성인가? 아니면 그냥 일종의 인조크 같은 것인가? 뭐에 대한 질문들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다음은 새 코너입니다. 오늘 휴진 씨가 소개해 주실게요. 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책인데요. 저도 사실은 아직 못 읽었어요. 근데 평소에 이분이 쓰신 글들을 좀 좋아해서 이제 꼭 읽어봐야겠다고 책을 주문해놨는데 천주희 씨가 쓴 회사가 괜찮으면 누가 퇴사해라는 책입니다. 정말 제목부터 훌륭하네요. 그렇죠. 천주희님은 이제 뭐 이런 청년 문제 같은 거 연구하시는 분이시고 지금 한국일보의 2030 세상보기라는 코너에서 4주에 한 번씩 칼럼을 연재하고 계세요. 근데 제목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퇴사한다고 했을 때 이때까지 나왔던 얘기는 그냥 개인의 100% 선택인 것처럼 그 퇴사 후 막 약간 다른 인생이 펼쳐질 것처럼 자기계발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책은 퇴사한 청년 21명을 직접 인터뷰를 해서 왜 그 사람들이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본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이제 그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 하고 있는데 이걸 하면서 거기 오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거는 회사가 정말 잘못돼 있고 정말 번아웃이나 어떤 그러니까 회사의 잘못된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이 정말 단 한 명도 없다. 회사가 사람들 너무 병들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좀 담은 책인 것 같아서 같이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글에 대한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맨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이 책을 쓰고 이 연구가 끝난 다음에 퇴사했다. 맞아요. 또 엄청난 함의가 있네요. 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제 다음 화 예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화는 어떻게 됐나요? 다음 화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작품이 있기는 한데 이거를 다룰까 말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할까요? 저도 지금 사실 결정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고 결정을 할 것 같아서 그것은 약간 비밀로 남겨두고 과연 무엇을 할지 네, 비밀로 남겨둔 채로 다음 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되면은 여러분께 미리 공개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보고 들으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SNS 계정 많이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최고의 신규 팟캐스트 홍보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받아낸 결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기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무리 해볼까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여성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